NCS 기반 건강보험 심사평가사 제12강 이번 시간에는 원무관리에 대해서 우리 같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무관리라고 하는 것은 병원의 업무, 일반 사무관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병원 사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환자가 오고 환자가 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의 그 원무 업무는 환자가 우리 병원에 맨 처음 오는 곳이기도 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 직원하고 마무리 그 이제 그 진료를 마무리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해서 원무 업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원무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외래 업무. 외래 업무는 외래 진료를 통해서 입원 환자로 넘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래 환자를 잘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 외래 환자를 통해서 외래 관리를 잘 하는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이 안 되잖아요. 외래는. 그렇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입원 진료비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의료인이나 그 인턴이나 레지던트 이런 사람들이 임상 교육을 받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외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수술 환자라든지 이런 수술 장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래 많은 환자, 많은 케이스들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외래는 굉장히 중요하다. 입원 환자가 아니고 외래 환자는 그때그때 오기 때문에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이러한 면도 있지만 외래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료를 받으면서 환자 입장에서는 입원하지 않고 병원비를 조금 낮추어 가면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래 업무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고객 접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환자들의 정보를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는 환자들을 위해서 환자에게 응대를 아주 잘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외래 업무 개선을 위해서 환자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 업무 절차, 그리고 여기 개선인데 개성으로 나와 있네요. 오타입니다. 미안합니다. 개선이에요. 환자 중심의 업무 절차가 개선되고 그리고 직원들이 업무 능력이 환자들을 맞을 수 있도록 점점 향상되어야 되겠지요. 자, 외래 관리에서 요즘 진료 예약제를 안 하는 병원이 이제는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병원마다 이렇게 어플을 만들어서 환자가 그 어플을 깔고 그러면 우리 병원에서 쉽게 예약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그 병원에서 진료받은 이력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요즘 뭐 그 스마트폰 하나로 안 되는 것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지금 대학병원들은 다 거의 한 편이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데들도 있고 하지 않은 데들도 있고 그런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요. 자, 이렇게 앱으로 하지 않더라도 전화로 예약을 하는 경우 혹은 이제 진료를 받고 가면서 다음 재진을 예약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진료 예약제는 왜 중요할까요? 병원에서 환자들이 제일 불만이 많은 것이 대기 시간인데 예약을 중심으로 해서 환자를 받으면 아무래도 환자들의 예약 시간에 맞추어서 그 진료 환자를 안배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불만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뭐 병원에서 보통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15분 단위로 이렇게 15분 단위로 환자를 예약을 하는 경우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요 15분 사이에 환자를 몇 명을 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병원마다 정해지면 환자를 적정하게 분산할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적정한 수의 직원을 채용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 병원이 갑자기 몰리거나 갑자기 한가해지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병원 관리가 편안해지겠죠.
그리고 외래 환자의 초진율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예약을 하면 환자들이 우리 언제 오시면 바로 진료가 가능하십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수가할 때도 외래 환자의 초진 수가는 재진 수가보다 높은 거 우리 다 배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같은 시간 내에 예를 들어 똑같은 15분 요 사이에 재진 환자 4명을 보는 것과 또 15분 사이에 초진 환자 4명을 보는 것과 우리 병원이 받는 수가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초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초진 진찰료도 있지만 많은 경우 검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검사비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서 특히 의원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더 많죠. 원장님들이 초진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수익성 때문이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외래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외래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게시를 해야 될까요? 외래에 게시해야 되는 안내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몇 시부터 접수를 하고 받고 진료 시간은 어떻게 됩니다. 그다음에 진료과 그리고 담당 의사는 누굽니다. 라고 하는 것들 병원마다 다 붙어 있죠. 진료 시간표 그리고 급여 제한에 대한 사항들 어떤 것들은 뭐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선택 진료와 관련한 정보, 그다음에 진료 절차에 대한 거, 우리 병원 각 부서의 위치, 그다음에 예약 진료에 대한 안내 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병원에 보면은 이렇게 판넬처럼 만들어 가지고 병원마다 이렇게 게시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근무하게 될 병원에서도 외래에 이런 것들이 게시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치과의사협회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이 게시물이죠.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그 여러분이 자료로 천천히 같이 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행위 가산제는 야간이나 토요일, 공휴일에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동네 의료기관의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 수가 뭐 이런 거 배울 때 가산 그 주말, 야간, 토요일, 공휴일 이럴 때 가산되는 몇 퍼센트가 가산된다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주요 내용이 나와 있죠.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이나 그러니까 의관의 치과에 외래 진료할 때 시행되는 수술비가 해당 수술에 동반되는 마취를 포함해서 30% 가산이 적용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공지들을 병원에 붙여 놓으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병원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환자들을 위해서 안내가 정확하게 돼야 돼요. 외래에서 게시된 것만으로도 환자들이 정보를 잘 습득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되죠. 자, 그다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환자를 접수할 때 필요한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주민번호, 그다음에 진료 의사, 진료과, 진료 일시, 그리고 최종 우리 병원에 언제 오셨었는지 이런 것들은 접수하면서 이름, 전화번호, 이름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생년월일 물어보고 이제 그다음에 입력을 하면 최종 내원일은 자동적으로 뜨게 되겠지요. 자, 구한인 경우에 그다음에 보험자 기호나 보험증 번호, 피보험자명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들을 다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환자인 경우에 우리가 보통 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주민번호 뭐 이런 정도까지 물어보고 그다음에 진료의사나 진료과 진료일시 이런 거는 이제 예약 상황에서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환자 접수할 때 필요한 정보 이거 여러분이 한 번 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외래에서 수납을 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 같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수납 담당자는 진료비를 계산하고 수납 돈을 받는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수납하면서 차기 다음에 언제 진료를 받으실지를 예약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담당자는 이제 환자한테 수납을 하기 전에 비급여 항목이 어떻게 잘 됐는지, 그다음에 처방 누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꼭 확인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이것이 다 되고 난 다음 확인이 된 다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해야 되고 잊지 마실 것은 여러분이 혹시 원무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수납 내역하고 처방전이 틀리지 않는지 이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무는 조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진료비 환불에 대한 거 어떤 경우에 진찰을 받지 못하거나 처방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그다음에 건강보험증을 나중에 내는 경우 그러니까 일반으로 진료를 받고 7일 이내에 건강보험증을 갖고 와서 이제 건강보험 환자로 바꾸는 경우 진료비 환불이 가능하다. 이것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입원 환자의 관리. 자, 원무에서 이것도 하게 되죠. 평균 재원일수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 재원일수는 뭐예요? 우리 평균 재원일수는 우리 병원의 환자가 대체로 그 뭐 며칠 정도 입원해 있는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평균 재원일수는 일정 기간의 퇴원 환자 수를 뭘로 나눠요? 일정 기간의 퇴원 환자의 재원일수 합계 분의 퇴원 환자 수를 나누면 우리 병원의 평균 재원일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평균 재원일수가 짧다고 하는 건 뭡니까? 병상이 빨리빨리 돌아간다는 거죠. 병상 회전율이 높은 병원이 소득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평균 재원일수가 짧을수록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가 높아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재원일수가 환자가 입원해일 수 있는 그 단축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비 부담이 낮아져요. 그래서 환자는 입원 일수가 길어질수록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원 일수가 짧아질수록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 한 사람당 평균 진료비가 높아지고 환자는 재원 일수가 짧아질수록 내가 내는 진료비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환자 1인당 진료비는 언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입원하고 초기에 많이 발생하죠. 우리 외래에서도 초진 환자가 수가가 더 높았던 것처럼 이 경우에도 뭐 각종 검사들이 이 시기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퇴원 예고제 입원 환자에 대한 원무 관리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입원 환자에 대한 원무 관리에서 이제 여러분이 포괄수가제, 심포괄수가제 이런 것들을 잘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요것은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중간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죠. 그 환자 입원 일수가 길어지는 경우에. 그런데 이제 포괄수가제 환자들은 중간 진료비를 정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수가를 관리하거나 수가 변경 시 조정해야 돼요. 신포괄수가제 같은 경우 포괄수가제에다가 행위별수가제가 합쳐진 것을 신포괄수가제라고 하죠. 그리고 환자가 그러니까 방을 옮긴다든지, 입원해 있는 진료과를 옮긴다든지 하는 것들이 입원 환자에 대한 원무 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퇴원 예고제 볼게요. 자, 퇴원 예고제는 당일 아침에 퇴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 미리 환자에게 퇴원을 예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원 심사를 실시한 다음에 퇴원 전일날 진료기록부를 다 작성하고 확인하고까지 그리고 퇴원 전일날 외래 진료 예약을 미리 받아놓고 증명서 발급들을 다 미리미리 할 것들을 해놓으면
훨씬 환자의 퇴원 프로세스도 빨라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심사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의 퇴원 전 심사 업무는 이건 중요해요.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돼요? 수가 유형별로 급여 제한 여부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우리가 보면은 환자가 퇴원하기 전에 처방전이나 재료대 같은 것들이 누락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다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환자가 퇴원비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겠지요. 자, 이제는 그린 처방 의원에 대한 병상 관리가 빠졌네요. 미안합니다. 자, 병상 관리는 허가 병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병원의 이 시설에 맞게끔 우리는 몇 명까지 수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보장받은 거, 허가받은 것을 허가 병상 수라고 그래요. 자, 그 환자 한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6.3제곱미터의 공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인실 같은 경우에도 4인실, 6인실에 따라서, 그러면 4인실 같으면 어때요? 6, 4, 24, 뭐 24에다가 뭐 3, 4, 12를 더한 이만큼의 공간이 있어야 4인실, 뭐 3인실, 1인실, 2인실 이렇게 달라지죠. 자, 가동병상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병상은 100병상인데 실제로 우리가 100병상을 다 쓰지 않고 사용하는 병상이 한 60개다. 이러면 가동병상은 60개인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이 부분은. 자, 허가받은 병상은 허가받은 그대로, 가동병상은 우리가 실제로 환자 입원 진료에 사용하는 베드 수를 가동병상 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4인 이상 사용 병상은 반드시 규정에 의해서 확보가 의무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의원과 병원은 50%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은 70% 이상 반드시 사용 병상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병상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볼게요. 중앙관리 방식과 분산관리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앙관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병상관리 전체를 원무과에서 전담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병상 이용률이 확실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병상을 빨리빨리 파악해서 업무가 일원화될 수도 있죠. 자, 이런 장점이 있고, 또 분산관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진료과별로, 예를 들어서 병실이 10개인데 여기 병실 2개는 무슨 과, 병실 3개는 무슨 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이제 의사들이 회진을 돌 때 우리가 관리하는 병상만 가보면 되니까,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떤 단점이 있겠어요? 병상 이용률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공병상을 빨리빨리 배치하는 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죠. 이러한 단점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린 처방의원 비금전적인 인센티브, 이건 그냥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국에 있는 의원들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의원들이, 자, 대상 상병은 입원과 외래에서 발생하는 전체 상병이 대상이고, 어떤 사람들이 제외되느냐 하면 중증 희귀질환이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대상, 이 얘기들은 우리 앞에서 다 했죠. 이런 경우에는 제외가 되는데, 어떤 경우 대상 약품은 항암제 등 중증 질환 치료 의약품은 빼고, 이것을 뺀 나머지가 대상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요? 현지 조사를 할 때 이 현지 조사를 제외하는 거. 그다음에 건강보험의 수진자 조회를 1년 동안 유예해 주는 거. 그다음에 뭐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앞에 2 항목을 빼고라도 수진자 조회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어떤 경우에요? 지정 취소를 받는 내용들. 지정 취소는 부당이득,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간단히 확인하기 바랍니다.